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산불 이후 은혜를 갚겠다며 한국행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국에 오고 나서는 믿기 힘들다며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번 산불 사고가 나고 저희 고모는 완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고모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고모는 저희 가족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죠. 비밀스럽고 화려하고 동시에 처절했어요. 어린 시절 고모는 저에게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가끔 나타나면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손에 닿지 않는 먼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고모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죠. 부잣집 회장님의 정부로 살았으니까요. 어린 시절 저는 고모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랑 산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하나둘씩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고모는 회장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도 있었고 부유한 삶을 누렸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이 생활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모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 있었죠. 바로 LA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어요. 고모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씩 찾아왔고 평소에는 고모와 아이 단둘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산불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뉴스에서 주의보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죠. 바람을 타고 건조한 기후를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집어삼키며 퍼져나갔어요. LA 사람들은 산불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긴장했고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죠. 고모도 뉴스를 보며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불길이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멀리 있던 불길이 오후에는 바로 근처까지 와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모의 아이가 아직 학교에 있다는 거였죠. 학교에서는 긴급 대피 지침이 내려졌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학교로 몰려갔어요. 하지만 고모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도로가 막혀 차를 움직일 수 없었죠.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전화는 불통이었고 인터넷도 느려졌습니다. 고모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대피버스를 탔을까요? 혹시 혼자 집으로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고모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고모는 결국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죠. 연기가 짙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웠고 길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짐을 챙기느라 정신없었고 소방차와 경찰차,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고모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은 떠난 상태였죠. 선생님들은 남은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었어요. 고모는 선생님들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요라는 말뿐이었어요. 그 말이 고모를 더 미치게 했고 고모는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혼돈이었죠. 차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짙어지고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고모는 절망했죠.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했던 집, 값비싼 가구들,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고모가 찾고 싶은 건 오직 아이였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불길이 도시 외곽까지 번졌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불을 진압하려고 했죠.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고모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도로를 차단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사람들은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고모는 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연기 냄새가 가득했고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절망 속에서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 고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낯선 얼굴의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며 LA 한인회에서 왔다고 아이를 찾는다고 들었다고 했죠. 고모는 감정이 북받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한인회가 자신을 알게 되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아이를 찾아달라고 했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한인회 사람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대신 드론을 띄우기로 했죠. 연기가 자욱한 거리를 사람들의 발로 뒤지는 것은 위험했고 드론을 통해 넓은 지역을 빠르게 수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한인회 관계자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고모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고모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화면에는 비슷한 거리와 불타는 건물들만 가득했죠. 드론이 폐허가 된 골목을 지나갈 때 한인회 관계자 중 한 사람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기 아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죠. 화면 속 길가 한쪽에서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연기와 먼지 때문에 얼굴이 희미했지만 옷차림이 아이와 일치했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소리쳤죠. 한인회 사람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어요. 근처에 있던 구조팀이 해당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혀 접근이 쉽지 않았죠. 한인회에서 직접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고모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인회 관계자가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고모는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아이는 울면서 고모에게 달려왔어요. 고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순간 같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는 떨고 있었고 고모는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왔다고 계속 중얼거렸죠. 주변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한인회 관계자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둘을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얼마라도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인회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고모는 몇 번이고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한인회 사람들은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좋은 일 한번 하라고 했죠.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고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인회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사람들은 고모와 아이를 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왔죠. 알고 봤더니 한인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우연히 조카의 학교 선생님을 만나 고모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곤 불길 속에 고모를 찾아왔던 거죠. 그날 밤 고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인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이를 찾지 못했을지도 몰랐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한인회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죠. 나중에 한국에서 좋은 일 한번 하라고 했어요. 고모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고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재산과 호화로운 삶은 사라졌지만 그녀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남아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자신의 아이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산불이 모든 걸 삼켜버린 이후 고모는 완전히 갈 곳을 잃었어요. 집이 불에 타 사라졌고 회장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죠. 은행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었지만 대저택으로 돌아가긴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고모에게 우리 가족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면서 고모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얘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는 말했어요. 자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어린 시절 지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 친구 지아는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어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한 번쯤은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가족과 언어도 다르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지아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고모는 조사를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95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10만 명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입양을 보낸 나라였어요. 한창 많을 때는 한 해에만 6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죠. 고모는 이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한인들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았어요. 언어의 문제, 서류의 복잡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고모는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하나둘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담을 보며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입양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어릴 때 입양되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생부모를 찾고 싶어 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서류가 사라지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고모는 점점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입양인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한국 정부의 입양 관련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고모는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서류는 오래전에 폐기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고 입양된 지 오래된 경우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고모는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고모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고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았어요. 고모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고모는 결심했어요. 입양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고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보라도 모으고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처음엔 입양된 사람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입양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후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러던 고모는 입양아들이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을 위한 마땅한 공간은 없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부족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조차 제한적이었어요. 고모는 입양아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센터를 설립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모는 자신의 자금력을 활용하고 한인회와 협력하면서 이 일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한인회에서도 이 계획에 공감했고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입양아들을 위한 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어요. 우선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많은 입양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가르쳐줄 곳이 부족했죠. 그래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마련했어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입양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좌도 운영했어요. 입양아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센터에서는 입양아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센터가 운영되면서
많은 입양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소식을 들은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었고 역사와 문화를 가르칠 강사들도 추천해 줬어요. 덕분에 센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입양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죠. 어느 날 고모는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고모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죠. 센터가 점점 성장하면서 입양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양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아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또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아에게 센터에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모가 이 센터를 만든 계기가 된 지아였죠.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입양된 후 미국에서 자란 지아는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을 혼자서 품고 있었어요. 고모가 센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아도 어색했어요.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지만 선뜻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센터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죠. 지아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무엇보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지아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센터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아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알게 되었죠. 지아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친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늘 공허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모는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있을까?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지아가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부모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모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지아의 부모님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고모는 먼저 입양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지아가 가진 모든 자료를 모으고 한국의 입양기관과 연락을 시도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아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고모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점차 자신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이번에 지아의 부모님을 찾는 걸 성공하고 나면 고모는 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입양아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임했죠. 고모는 여러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능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어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고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어쩌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고모는 그런 지아를 보며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간 지아도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면서 자신이 더 이상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고모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입양아들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 내 생물학적 가족과의 연결이 필요했죠.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의 실종자 DNA 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고모는 망설이지 않았죠. 이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답니다. 이와 동시에 고모는 입양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보관된 입양 서류들은 오래되었고 일부는 유실되었지만 남아있는 기록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했죠. 한국아동보호센터와 협력해 과거 입양 기록을 정리하고 생부모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내 수소문 작업도 병행했죠.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양 전 친부모의 거주 지역을 조사하고 그곳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기록 속에서 부모의 흔적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죠. 일부 서류는 정확하지 않았고 기록에 남아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어요. 게다가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렇지만 고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아에게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고모는 한국 내 실종자 찾기 시스템과도 협력했어요. 실종된 가족을 찾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입양아들의 친부모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죠. 또한 입양을 보낸 후에도 자녀를 찾고 있는 부모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몇몇 경우에는 친부모가 입양을 보낸 뒤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찾고 있었고 그들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정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서류 작업도 복잡했죠. 하지만 고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양아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몇 달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지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친부모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오래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 사례와 지아의 입양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친부모는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었답니다. 당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고모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답니다. 고모는 지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전 모든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고모는 한국의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마지막 검증을 진행했고 드디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지아의 친부모가 맞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지아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던 지아에게 이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아가 감당해야 할 감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했어요.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모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고모는 지아를 따로 불러 그동안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지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죠.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었고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지아는 부모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고모는 지아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지아가 부모님을 직접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날을 위해 고모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준비를 마치고 저와 지아 그리고 지아 부모님과 고모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에서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어릴 때부터 상상만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자신이 태어난 곳,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있을 그곳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곳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지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 여기였구나. 지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거리, 사람들, 간판 하나하나가 지아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죠. 드디어 부모님을 만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신 장소로 가는 길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지아의 손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죠. 고모와 저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죠. 마침내 도착한 곳 문 앞에 선 지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연락에 놀라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지아도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미안함과 후회로 흐느끼며 지아를 꼭 껴안았답니다. 지아의 부모님이 그녀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던 두 사람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죠. 지아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일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군데씩 일터를 전전했지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지아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여린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죠. 지아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제대로 된 영양을 챙길 여유도 없이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밤새 고민했어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나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아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까? 결국 두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아는 해외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아를 품에서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기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입양 서류에 서명했어요. 공항에서 지아를 보내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까지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 손을 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죠. 지아가 떠난 후에도 부모님은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년 그녀의 생일이 되면 하늘을 보며 무사하기를 기도했고 혹시라도 다시 만날 날이 올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입양된 가정에서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지아는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내 부모님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아는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부모님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지아의 친부모님은 미국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연신하셨습니다. 고모와 저도 이 장면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죠. 고모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제야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로 갚은 것 같아. 고모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부모님과 지아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었죠. 부모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하며 지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아도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게 오랜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 그리고 지아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답니다. 그간 서로 몰랐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고모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이제 지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찾았고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함께 해준 고모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감동과 회복의 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고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입양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죠. 지아와 부모님이 재회의 감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이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입양아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아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지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부모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지아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보며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한국 아저씨 진짜 미쳤네요. 저걸 저렇게 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한국의 어느 등산로에서 한국 아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영국 팝스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올린 SNS에는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한국 아저씨에게 쏠려버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영국의 유명 팝스타 마일리의 스타일리스트 브리짓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앨범 발매 기념 홍보를 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보통 아시아 홍보를 할 때는 음반 판매량의 실적이나 스트리밍 수익을 생각해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녀오는데요. 중국은 도대체 정상적인 경로로 음악을 듣지 않아서 인구는 워낙 많고 시장은 크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팬들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워낙 많이 하니 마일리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 중에서 마일리는 한국 팬들을 먼저 만나고 싶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에 먼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방한 공연을 했었을 때의 기억이 강렬했거든요. 2022년 고척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일리는 인기 있는 팝스타라서 월드 투어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한국 팬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두 노래를 떼창하는 건 물론이고 공연장에서 함께 방방 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열정적으로 공연을 관람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국 관계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혹시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 몇 명 정도 섭외를 해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한국 관계자분은 웃으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흥이 많아 노래와 춤에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콘서트장을 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주기 때문에 해외 방한 가수들이 다들 놀란다고 말이죠. 그분께선 늘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점잖게 공연을 본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일리는 한국 관객들 최고라며 앵콜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오히려 자기가 더 신나하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한국은 다음 앨범이 나왔을 때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즐거워했었죠. 아무튼 이번 한국 일정에는 공연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청음회와 방송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스케줄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방송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마일리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산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산을 가자니 매니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마일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산에 꽂혔나 봤더니 한국 팬들의 SNS 계정에 들어가서 본 사진 때문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산 정상의 큰 돌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게시물이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운동이 굉장히 보편적이구나 생각했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산을 찾아가는 데만 해도 2~3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등산이라고 하면 아예 런던 외곽으로 한참 차를 타고 나가야 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마일리가 여기 바로 10분 거리에 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일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등산 산책로가 있다고 했어요. 마일리가 찾아본 글엔 과연 등산로가 있었죠.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었지만 평지에 가까운 숲길이고
30분 정도 가볍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일리가 매니저를 하도 졸라대는 통에 그 산책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은 도심에서도 쉽게 산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선 등산을 간다는 게 꽤 번잡스러운 일인데 한국은 가벼운 운동처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일리와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코스가 여러 곳 있었는데 저희는 가장 짧게 외곽을 간단히 도는 코스를 돌기로 했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 있다가 순간 초록초록한 나무로 가득 뒤덮인 숲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환경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등산로를 다 돌고 난 다음 마일리가 갑자기 적어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친 곳엔 무슨 총 모양의 기구가 있었죠. 호기심 가득한 마일리가 다가가 사진을 찍으며 그 기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총 모양 기구의 방아쇠를 당겨봤죠. 엄청 세고 강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기구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놓여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글 설명만 있을 뿐 영어로 된 설명서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한 아저씨가 나타났고 아저씨의 행동에 저희는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기구로 신발을 막 터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희는 그 기구의 용도를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산을 하고 난 다음 먼지를 털어주는 용도였다며 저희끼리 사진을 찍고 깔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는 마일리에게 이리 와보라며 친절히 마일리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셨습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치 꼬마아이를 챙겨주는 모습처럼 마일리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영상을 찍어뒀죠. 그 기구의 용도를 알게 된 마일리는 저희들 보고 다 이리 오라며 직접 털어주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고 모두 즐거워했죠. 저희들이 워낙 재밌어 하니 아저씨께선 저희에게 뭔가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저씨가 주신 걸 보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아저씨의 말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저씨는 엄청 큰 물통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컵을 꺼내셔서 저희에게 물을 한 잔씩 주셨습니다. 아저씨 몸짓을 통해 유추하기로는 산에서 가져온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산에서 솟아나는 물로 몸에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아저씨께서 주신 물은 정말 달고 맛있는 기분이었어요. 저희들은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마일리가 에어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더니 팬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국 아저씨가 마일리를 위해 일부러 친절하게 알려준 거라는 말부터 한국에선 진짜 별의 별 물건이 다 있다며 한국 여행 가서 마일리가 썼던 에어건을 써보고 싶다는 팬들도 있었어요. 그중 대부분은 친절한 한국 아저씨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댓글이었죠. 그렇게 마일리와 즐거운 등산을 마무리하고 막차에 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에서 요동치는 신호가 왔기 때문이죠. 땀이 잔뜩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동까지는 10분 정도 걸릴 텐데 도저히 10분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저는 매니저에게 진짜 큰일 났다고 나 화장실 가야 하는데 어쩌지?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다들 큰일 났다며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한 한국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느냐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큰일 났다고 했죠. 여기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리도 없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얼마나 멀리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은 갑자기 웃으셨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도대체 왜 웃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급하시면 같이 가자고 1분도 안 걸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일단은 급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코너만 돌아왔는데 바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니 화장실에 공짜로 들어왔고 야외 화장실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휴지까지 있는 거였죠. 저는 한국 화장실의 인프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화장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손을 씻고 나왔어요. 저를 도와준 천사 같은 한국분이 계셨고 혹시나 돌아가는 길을 헷갈릴까 기다렸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 그분이 보여주셨던 화면은 가까운 화장실을 알려주는 어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가는 일이 정말 어렵지 않아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꼭 비용을 챙겨야 하는 데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땐 진짜 화장실 찾는다고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을 나서기 전이나 회사를 나가기 전에 꼭 한 번 화장실을 들리곤 했어요. 잘못했다간 큰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한국 화장실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건지 물어봤고 그분은 매우 당연하다는 눈치로 대답하셨어요.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시는 한국 여성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팀원들에게 한국 화장실의 깔끔함과 편리함에 대해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어쨌든 친절한 한국 여성분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다음 촬영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촬영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또 한참 걸리겠거니 책이나 읽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촬영 현장에서 저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고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마일리와 그간 월드투어나 홍보차 많은 촬영장을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스태프들은 마치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계처럼 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촬영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스태프들 간 손발이 꼬여 재촬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상 소요 시간보다 2시간 오버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스태프들 간 미팅이 굉장히 완벽하게 진행된 건지 다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했고 매우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효율적인 촬영장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업무 처리 방식을 따른다면 촬영장에서 2~3시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업무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다른 촬영장에 배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뭐든 빨리빨리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그럼 좀 완성도는 떨어지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세심하고 꼼꼼했습니다. 감독님이든 스태프들이든 작은 거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일리의 개인 카메라부터 전신샷을 촬영하는 카메라까지 하나하나 캐치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촬영이 되도록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마일리도 효율적인 촬영 시스템으로 컨디션이 좋아 더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막바지에 들어갈 쯤 한국 스태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여기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바쁠 땐 김밥으로 대충 먹기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근처에서 간단한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김밥이 대중적인 음식이냐며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김밥 만드는 걸 봤는데 정말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음식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냉동김밥을 먹어본 얘기를 했죠. 진짜 맛있다고 한국에서 먹는 김밥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한국 스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냉동김밥이 맛있다고요? 하고 제게 되물었죠. 한국 스텝들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냉동김밥이 너무 맛없어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들도 맛이 없어서 진짜 급하지 않고서야 잘 안 먹는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되려 놀라고 말았습니다. 냉동김밥이 맛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그러자 김밥은 그냥 만든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가게에서 사 먹거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밥은 대체 어떤 맛이길래 냉동김밥이 맛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 얘기를 하다가 마일리는 뭘 먹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죠. 근처에 피자나 햄버거 아니면 파스타집까지 다 있다고 어떤 취향이냐고 시켜주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갑자기 매니저가 대뜸 안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마일리는 무조건 김밥에 양념치킨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마일리가 한국 오기 전부터 꼭 김밥과 양념치킨을 먹겠다고 벼르고 왔다며 그걸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일리가 시키는 메뉴를 따라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스텝의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매우 비싼 데다가
배달료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거리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통 3.78파운드 정도니까 대략 한국 돈으로 거의 7,000원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배달은 따로 요금제를 이용하면 묶어서 할인까지 해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부럽다고 놀라자 한국 스텝은 우리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며 웃어 보였어요. 배달의 민족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을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이라 불렀는데 배달의 의미가 딜리버리의 의미가 있는데 빨리 배달해준다는 우스갯소리로 쓰기도 한다고 했죠. 택배 같은 것도 하루 만에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스텝의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택배가 하루 만에 올 수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왜 배달의 민족인지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이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라는 게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일하는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그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데는 한국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구나 싶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배달이 도착했어요. 영국에 비해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양이 작은가 싶었는데 푸짐한 양은 물론이고 갓 배달되어 따끈한 음식에 감동스러웠죠. 마일리는 김밥을 한 입 먹자마자 잔뜩 인상을 구겼습니다. 마일리가 저렇게 인상을 쓴다는 건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일리는 김밥을 먹자마자 냉동김밥은 다 가짜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마일리의 말이 맞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냉동김밥을 먹지 않는지 바로 이해하고 말았죠. 영국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솔직히 영국에 오시면 영국 음식 빼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게 더 맛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피쉬앤칩스가 대표 음식이라니 좀 민망할 정도죠. 양념치킨과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 스태프들은 메뉴 고르느라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메뉴 고르기 힘들긴 하거든요. 워낙 먹을 게 없어서요. 정반대의 의미였던지라 왠지 웃기면서도 서글펐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저희는 빡빡한 스케줄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워낙 효율적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마일리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파파라치 찍힌 거 봤냐며 저희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줬죠. 할리우드 탑스타 부부가 한국 카페에서 파파라치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마일리는 이거 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 완전 한국 커피에 미쳐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일리도 한국 카페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죠. 마일리가 가고 싶은 카페를 검색하는 동안 저희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나 사람이 몰려들면 어쩌나 싶었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는 마일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극성 팬들의 경우엔 마일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른들이 많은 한적한 등산로를 가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심 내 카페에 가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일리는 비공식 일정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까 등산로에서 문제 없었던 것처럼 카페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했어요. 매니저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메인 상권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카페에서 메뉴를 시켜 주문하고 저희는 커피를 기다렸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디저트 메뉴도 많아 먹고 싶은 것들을 잔뜩 시켰죠. 다행히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건지 저희는 너무 편하게 카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카페는 커피 맛은 물론이고 디저트도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죠. 저희는 전문 디저트 가게가 아닌데도 이렇게 퀄리티 높은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인 입맛이 매우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아까 시켜 먹었던 음식이며 커피에 디저트까지 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은 차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국에 이런 한국 같은 카페가 생긴다면 대박 나겠다며 다들 입을 모아 극찬했어요. 매니저가 슬쩍 일 그만두고 런던에 한국 카페나 하나 차릴까 얘기했더니 마일리가 안 된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공항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희가 떠나자마자 매니저가 이거 보라며 다급하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휴대폰에는
저희가 방금 카페를 즐겼던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주 멀리에서 찍은 사진이라 저희는 전혀 시간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저희를 봤다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마일리에게 사인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국 팬들은 어딜 가든 열정적이라 분명 우릴 알아봤다면 아는 척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았죠. 공연장에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반면 사생활은 철저히 지켜줄 줄 아는 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일리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 팬들에게 더 감동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점잖으면서도 열정적인 팬들이 또 있을까 싶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일리는 왜 이렇게 한국 일정을 짧게 잡았냐고 투덜거렸죠. 한국 음식도 다 못 먹어봤는데다 더 많이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말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저희 스태프들도 다음엔 한국 일정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 일본 일정이 좀 더 길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은 음반을 사서 듣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정말 많은 편이죠. 한국 팬들은 음악을 모두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 아무래도 배급사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발달한 탓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는 다음엔 꼭 한국 일정을 더 늘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탓에 매니저도 다음엔 그 점을 회사와 협의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일본 공항에 내리게 되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좀 놀랐습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환대에 비해 일본 팬들은 아무래도 좀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왠지 저도 조용조용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일본 스케줄을 진행하는데 마일리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아시아 투어를 워낙 촘촘하게 진행해서 그런가 걱정스러웠죠. 그런데 몸이 아픈 거냐고 괜찮냐는 질문에 대한 마일리의 대답을 듣고 당황해버렸죠. 마일리는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받고 와서 그런가 일본 팬들의 반응이 너무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반응이 너무 좋아 신이 났는데 여기선 너무 조용조용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고 했죠. 사실 마일리도 알고 있긴 해요. 보통 일본 팬들 반응이 조금 더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팬들 반응이 워낙 열정적인데 방금 다녀와서 더 크게 비교된다고 느꼈던 모양이었죠. 저희는 원래 그렇다며 마일리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마일리는 일본의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MC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의 국민 MC라고 불리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인터뷰를 진행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그분의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쩜 한국 MC와 행동이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마일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M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땐 다른 의미로 좀 놀랐거든요. 한국 MC는 이미 마일리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왔고 마일리가 진행했던 다른 인터뷰를 모두 연구해왔는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게다가 촬영 쉬는 시간에도 컨디션을 물어보거나 가벼운 얘기로 마일리를 웃겨주기도 하고 최대한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선 거의 탑급 유명 연예인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거들먹거리거나 유명인 행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 매니저보다 마일리를 더 잘 챙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분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MC는 촬영 중에는 세상 다정한 사람처럼 마일리에게 얘기를 하고 웃어 보였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자리를 떠나서 개인 대기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촬영장에 마일리는 쉬는 시간 동안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그리고 이미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 마일리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야 해서 좀 힘들어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을 여러 번 하는 게 당연히 마일리가 해야 할 일이긴 했지만 조금만 알아봐도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마일리의 대부분 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팬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마일리 입장에서 이 인터뷰는 하나마나한 인터뷰가 될까 걱정스러워했죠.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새로운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다른 질문들을
오히려 저희 측에서 몇 가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곳 스텝 반응을 보고 저희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어서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번 정해놓은 대본을 바꿀 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스텝들은 즉흥적으로 마일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반영해줬고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스텝들은 그런 유연함이 전혀 없었죠.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그런 재미없는 인터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일리는 하는 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SNS를 통해 덧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쉬운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일리와 이번 아시아 투어 회의를 하면서 다음엔 차라리 일본을 먼저 들렀다가 한국에 가는 게 좋겠고 한국 일정을 좀 더 길게 하자고 얘기했죠. 저희 스태프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열정적인 한국 팬들과 친절한 한국 스태프들과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언제 또 한국에 가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땐 한국 팬들이 추천해주는 서울을 더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을 줄일게요. 오늘 유명 팝스타의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 등산로에서 에어건을 보고 놀라다니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저희에겐 워낙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는 누구나 다 감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곤 하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